네, 호텔에서 푹 잤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냈고, 딸들하고 어디지? 밤에 불 켜지는 그 섬 어딨죠? 명성? 진화 명선교 말씀. 네, 맞아요. 네. 어제 밤에 거기 가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소설 한 편 썼을 뿐인데 이렇게 멋있는 자리 마련해주고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고생해주셔서 그저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네. 네, 오늘 문학 투어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수 선생님의 소설 갯마을의 배경이 된 바닷가 마을도 다녀오신 걸로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가볍게 스케치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기 다 우리 지금 여행 친구들 다 앉아 계시는데, 소설가로서 세월이 많이 흘러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을 보는 것은 굉장히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가는 자기가 쓴 소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감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것의 배경이 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기둥이 되는 그 사실들을 찾아 나선다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는 되게 멋있어도 보였고 아름다워도 보였고요. 무엇보다 제 눈에 많이 보였던 건 그 오영수 작가님께서 하는 그런 갯마을과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그 모습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독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목적으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광을 하는데, 이 땡볕에 이 문학적인 어떤 자취를 찾아서 헤매는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이 뒤에서 제가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도 좋고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번엔 청소년 장편 소설 꿀빵 레시피를 쓰신 심은신 작가님의 소감을 들어보려 합니다. 심은신 작가님은 이미 2권의 장편 소설과 2권의 소설집을 발표하셨지만 청소년 소설은 꿀빵 레시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오랜 기간 중고등학교 국어교사이자 상담교사였습니다. 교직을 떠나면서 함께한 청소년들을 위해 꿀빵 레시피를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작가에게 모든 작품은 개별적인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꿀빵 레시피는 조금 더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32년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참 정이 많이 들었는데, 교직을 떠나면서 참 뭉클한 감성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작품은 너희들이 한 번뿐인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쓴 편지와도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간 과정에서도 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밀봉하고 편지를 붙이는 그런 뭉클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꿀빵 레시피 읽었는데요. 꾹꾹 눌러 쓴 편지 아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작가님의 소감을 들었으니 이제 두 분이 쓰신 단편과 장편 소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정영준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상작 자유인은 만 85세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존엄사를 강제하는 가상의 미래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마저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회 또는 국가체제에 맞서 인간다움에 걸린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다소 무거운 소재의 소설입니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데다 저 또한 탄생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고 직장을 다 넘기고도 한동안 심란했는데요. 이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소설은 작년 이맘때쯤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쯤. 그 창작과 비평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200호를 맞이한다고 저에게 청탁을 주면서 좀 이례적인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그때 당시에 시와 소설 모든 작가들에게 이 미래라는 키워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키워드로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미래라는 이 단어는 참 예쁜 말이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이름도 미래라는 이름이 있고 미래라는 기업도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인데 바꿔 말하면 미래는 아주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일도 미래니까. 그런데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까? 미래가 뭐 별건가? 오늘이 반복되면 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망들, 각종 통계들, 그 도처에 널려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모아봤더니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허구를 쓴다는 게 왠지 되게 나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 최근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족분들이 이거 뭐 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집마다 지금 다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 그 요양원에 계시거나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어떤 그런 가족을 두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현재의 일처럼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 소설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쓴 소설입니다. 본심 심사를 구여서 소설가, 이재복 문학평론가, 방현석 소설가님께서 보셨는데요. 심사평을 보면 수상작은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일성이 돋보였다는 말이겠죠.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허용입니다. 하지만 단편 자유인에서는 만 8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하기는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존엄사 과정을 이터널 드림, 영원한 꿈, 줄여서 ED라고 부르는데요. 영원한 꿈, ED로 명명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가상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안락사 반대 국가는 아닙니다. 그 경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명치료 중단을 미리 의식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채택할 수 있는 많은 의료적 제도 중에서 안락사 허용 나라 바로 직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나쁜 의미로 하는 진보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허용된 이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서명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손봐야 할 단어는 안락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존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존엄사라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식들이 아버지 존엄하게 가세요 라고 하는 거, 안락하게 가세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존엄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안락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아예 제도화돼 버리면 어쩌면 더 살고 싶은 분들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미안해서라도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 쓴 겁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말인데 이 아름다운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안락이라는 말과 존엄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만든 단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심은신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이 노래는 농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코다입니다. 꿀빵 장수인 아빠는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되죠. 아빠는 눈 깜빡임으로 딸 노래와 대화를 하게 되고 노래는 아빠가 숨겨둔 꿀빵 레시피 5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번호 순서대로 찾아 읽어보라는 아빠의 당부를 듣고
노래는 레시피를 하나씩 찾아 나가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심은신 작가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을 떠나며 청소년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쓰기 시작한 이야기로 꿀빵 레시피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 안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처음에 이제 인사라도 나누려고 이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배움이 길어지면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설교 수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10여 년간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수가 많이 줄었는데 참 이렇게 그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이 났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겹쳐졌어요. 사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이제 획일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청각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개별화된 어떤 숭고함들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소설 본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미는 화려해서 또 백합은 순결해서 또 코스모스는 청순해서 아름답듯이 노래는 노래여서 아름다운 거야 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사람은 겉모습으로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겉모습만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참 이야기라는 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교직을 떠나면서. 그래서 선택한 작품이 꿀빵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어를 배우셨고 설교 통역 봉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꿀빵 레시피의 그 사실적인 내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 소설 속 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해 보여도 캐릭터와 딱 맞는 이름을 찾는 게 쉽지는 않죠. 꿀빵 레시피 속 인물의 이름이 참 독특하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주인공인 이노래, 언니 이미래, 친구 양송이, 김한이, 김모나 등 캐릭터와 이름이 잘 어울려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작품을 쓸 때마다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의 이름에 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래 가족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려운 가정이라 원래는 조금 흔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름이요. 근데 이제 노래가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아빠와 약속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깨끗하면서 또 이제 노래를 잘하는 아이니까 운율이 있는 이름, 그러니까 음악성이 있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름 세 글자에 종성이 없으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시가 되고 이 노래 그렇게 됐는데 이 노래 하다 보니까 운율이 생기면서 굉장히 밝으면서도 음악적인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그 노래를 괴롭히는 악역 그 김모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나는 제가 모가 난 마음이라는 뜻으로 모나라고 붙였는데 처음엔 악역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모나 뒤에 김모나 뒤에 리사를 붙여줄까 모나리자로 할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주인공 이 노래가 막 화를 내는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모나리자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합니까?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라면 모를까?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접었습니다. 네,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김모나라는 캐릭터에 마음이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악역인데도 마음이 가기는 참 쉽지 않은데 작가님 우리 모나는 잘 지내고 있는지요? 네,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심은신 작가님께 잠깐 쉬는 시간 드리고 이번엔 정영준 작가님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설에 보면 ED, 즉 존엄사 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노인의 질문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ED를 거부하겠다는 건 86세가 됐다는 뜻이겠죠? 센터에서 퇴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유인이 되십니다.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와 규율에서 벗어난 진정한 아나키스트, 선 바깥의 사람이자 울타리를 넘은 영혼입니다. 국가는 그를 존중합니다. 소설의 제목 자유인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존중한다고 하지만 법의 보호도, 국가의 어떤 지원도 없이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작가님께서 소설의 제목을 자유인으로 하신 뜻이 궁금합니다. 지금 제 소설의 설정은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거부하면 국가에서 그에게 지원하는 모든 거를 그냥 끊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때 부모님께서는 의료보험이 안 되셔서 그때 당시 제가 그 100일회를 알았을 때 그때 울산에서 그때를 해상하면서 그때 너가 의료보험이 안 돼서 이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잡혀가시려나? 의료보험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다른 그 아이 이름을 얘기하고 그때 너가 그의 이름 아닌데요 라고 몇 번이고 말하러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제가 그 했을 정도로 즉 병원도 갈 수 없고 뭐 이렇게 119를 부를 수도 없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저에게는 가증스러운 친절이죠. 우리 삶에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애둘러서 말하는 잔인한 것들. 그래서 저는 자유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질문은 정말 인간은 자유를 원할까?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생각보다 자유롭게 산다는 건 되게 막막하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따라야 할 진선미가 있었잖아요. 진리, 선이 무엇인지, 미가 뭔지 딱 정해줘서 따르면 됐는데 근대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해체되고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심지어 우리는 누구랑 만날 때 그 음식 메뉴도 제대로 못 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나를 자유롭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게 저에게는 참 인간에게 던져진 너무 어려운 개념이다. 자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서명해줘야 될 때 써줍니다. 뭐라고 쓰면 자유롭게 사세요라고 써주거든요. 집에 가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머리 아플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게 뭘까? 그렇죠?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자유인이라고 썼습니다. 네, 저도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존엄사 시행 직전 정신 이상 소견으로 아버지의 존엄사가 취소되자 막내딸은 냉담한 목소리로 노인의 선택을 질타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대사가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당사자인 노인이 된 것 마냥 마음이 참 불안하고 불편했는데요. 제가 이전까지 읽었던 정영준 작가님의 소설에서 느꼈던 따뜻한 분위기와 달리 좀 서늘했어요. 21년에 출간한 소설집 선릉산책에 수록된 단편 두 번째 삶에서도 저는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긴 했는데요. 정영준 작가님의 얼굴이 워낙 선한 인상이라 소설도 순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을 대변하는 막내딸의 말을 쓸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게 부모 세대 입장에서 쓴다면 심리적 저항감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좀 의아했는데요.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막내딸입니다. 지금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설정을 잘 모르실 텐데 첫째 딸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맨날 영상통화만 합니다. 외국에 가 있으니까요. 둘째 아들은 무신경합니다. 셋째 딸만 아버지 옆에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존엄사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첫째 딸은 무책임하게 아버지 조금 더 사시면 되겠네 하고 끊고 둘째 아들도 그냥 모른 척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실존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막내인데, 막내가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아버지를 되게 연민했기 때문이죠. 연민이 사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헤어질 수 있는데 연민하면 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막내 딸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고, 이걸 요구할 때 아버지가 분노하지 않았던 이유는 알겠죠. 너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막내딸이 갖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 집집마다 다 누군가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명 막내딸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집도 이상하게 자식이 4명 있는데 한 명만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돈을 내고 한 분은 돈도 안 내고 시간도 안 내고, 근데 어째서인지 모든 책임은 그 부양하는 그분이 늘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걸 볼 때 참 인간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딸의 이 말은 소설을 깊이 생각해보고 현실을 생각해볼 때 막내딸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인에서 다시 꿀빵 레시피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아빠가 딸 노래를 위해 숨겨둔 5장의 꿀빵 레시피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노래와 같이 레시피를 찾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문가반 할머니 유품 상자에 들어있던 첫 번째 레시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믹싱 그릇을 준비해야 해. 그릇이 가장 중요해.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좋은 재료도 독이 되게 만들거든. 녹인 버터에 설탕과 소금, 계란을 넣어 휘핑을 잘해도 믹싱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아빠의 레시피가 꿀빵 만들기 비법 전수에 그치지 않는 건 레시피 뒤에 적힌 아빠의 메시지 때문이죠. 첫 번째 레시피에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야,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 깨끗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니? 꿀빵 레시피의 노래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고민에 대한 아빠의 조언을 맞붙인 게 인상적이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심은신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아빠가 숨겨둔 꿀빵 레시피 5장 설정에 공을 들이셨을 것 같아요. 노래 스스로 묻고 답하며 길을 찾아가는 5곡의 설정도 참 좋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꿀빵 레시피에 나와 있는 어떤 숭고한 삶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숭고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기에 어떤 장치가 효율적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꿀빵 레시피였습니다. 꿀빵 레시피는 그렇게 본다면 숭고한 삶에 대한 안내서도 돼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삶에, 인간의 모든 행동에 적용되는 그런 안내서가 돼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꿀빵을 굽고, 누군가는 회사 업무를 하고, 또 누군가는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들지만 인간의 그 모든 행위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적용되는 어떤 그 숭고함의 안내서가 되려고 하면 참 이렇게 하려다 보니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탈고할 때까지 쓰고 지우고 했던 부분이 꿀빵 레시피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꿀빵 레시피가 워낙 간단하니까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5곡이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네. 인상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당한 왕따로 친구와 우정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던 노래가 꿀빵 레시피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친구 양송이, 김한이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노래가 처음에는 양송이와 김한이를 단순한 클래스메이트로 여기다 둘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며 진짜 프렌드가 되어갑니다. 갈등을 겪던 김모나에게 노래가 화해의 글을 보내는 부분에서는 노래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며 좀 마음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국어교사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첫 청소년 소설을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청소년을 너무 잘 알기에 오히려 소설을 쓰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동료 작가들 중에는 교직의 경험이 청소년 소설을 쓰는데 참 유리하게 작용했겠다라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소재 면에서는 네,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제 등단 이후에 청소년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막상 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얽히고 설키고 그 속에 빠져 사니까 약간 자식 같은 타자죠, 저에게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객관화해서 쓰는 게 참 힘들듯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소설을 쓸 때는 구성부터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첫 문장을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꿀빵 레시피를 쓸 때도 이제 구성을 다 만들어 놓고 첫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 아이들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객관화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소설을 쓸 때보다 청소년 소설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꿀빵 레시피에 대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꿀빵 레시피 작가의 말에 보면 글의 시작은 성찬식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손톱만한 카스텔라 빵 조각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기에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노래 아빠의 소원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 같은 밀가루로 세상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꿀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소설 마지막에 보면 딸 노래가 부르는 노래를 들은 아빠의 손가락이 움직이며 이야기의 감동이 증폭됩니다. 노래와 교회 창밖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상미가 풍부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한 창작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노래가 개교 50주년 기념 음악제에서 부르는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곡을 찾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노래 중에 생명의 양식, 이 곡을 고르신 이유도 함께 들려주시죠.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기보다는 그 비슷한 신상의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겨울에 몽골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지인이 또 몽고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집에 가서 한 2, 3일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몽고가 겨울에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가 꽝꽝 이렇게 냉동고처럼 어는데 하필 그때 이제 워낙 추우니까 이렇게 창밖으로 조그마한 교회, 아주 소박한 교회인데 창밖으로 막 한방눈이 내리니까 제가 이제 느끼기에 여기 제가 든 카스테라 빵과 또 이제 그 밖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또 이제 성찬식 때마다 사실 가장 많이 부르는 특송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세자르 프랑크의. 근데 이제 거기 현지 몽고 여성이 나와서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특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성찬식 할 때 들었던 것보다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에 든 빵과 창밖에 내리는 눈, 그리고 이제 그 특송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꿀빵 레시피 마지막 장면의 그 공간적 배경과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의 공간적 배경은 확연히 다르지만 아무래도 그 경험했던 심상이 그 마지막 장면에 흘러 들어가서 녹아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소설 이야기를 떠나서 창작 이야기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엔 소설가인 두 분에게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정영준 작가님의 책 2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정영준 작가님, 작가님이 에세이 앤솔러지 소설엔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에 쓰신 산문에서 한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네, 두 분을 포함해 여기 계신 많은 작가님들과 예비 문학인들 모두가 글을 쓸 때마다 하는 고민이겠어요. 정현준 작가님이 쓰신 산문 소설을 위한 낙서의 한 부분입니다. 개연성을 저주해, 설득력을 미워해, 그런 것 없이도 소설이 작동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시절 사람인지라 극 공감하며 읽었는데요. 정용준 작가님도 문청 시절에는 합평 때마다 개연성과 핍진성, 설득력, 자기적인 설정으로 호평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테고, 지금은 반대로 문창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비슷한 지적을 하실 텐데요. 개연성과 설득력을 저주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설에는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당 10% 말고요. 이 질문 자체가 소설가들에게는 놀림이죠. 그 마진이 안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세 10%라고 해도 아주 이제 가끔 이제 신의 은총을 받은 몇몇 작가님들이 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작가들은 자세한 통계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책을 만들기 쓰기까지의 뭐 제작비, 인건비, 잠 못 잔 거, 수고하고 노력한 거, 자존심 상한 거, 건강 이상 등등까지 합하면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작가가 그걸 모를까? 알죠. 아는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작가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 누구도 막 책을 많이 파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라고 출발한 작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소설이 좋아서 이런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요 라고 출발하기 때문에 마진율이라고 하는 건 작가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말하고 싶진 않고요. 아까 그 개연성이나 설득력 부분은 소설의 특성이죠. 소설은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이니까, 허구니까. 근데 허구는 또 듣는 사람이 허구라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거짓말은 그 특성상 절대 이게 거짓인 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진짜 같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이 작가에게는 이제 개연성과 설득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진짜 안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소설가들은 민망합니다. 이 소설가 이 지어내는데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들에게는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땀을 피할 수 없듯이 이 느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전 이것을 차라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꾸며낸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되잖아요. 훌륭한 거짓말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듯이 훌륭한 소설은 저는 허구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는 진짜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소설에서 본 인물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인연보다 소설 속에서 만난 소설 속 인물들이 저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소설이 진짜 같도록 작가가 노력하는 건 가치 있는 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훌륭한 거짓말을 해라.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번엔 심은신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현준 작가님의 산문집 소설 만세에서 당겨봤는데요. 민음사에서 나온 매일과 영원 시리즈였습니다. 그 안에 실린 단 한 사람의 세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소설은 무엇인가?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 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를 설명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 소설은 단 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를 설명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옆에 계신 정영준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은신 작가님은 꿀빵 레시피에서 단 한 사람, 이 노래의 편에 서서 이 노래를 설명하고 이 노래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본다면요, 심은신 작가가 주인공 이 노래를 통해 전하려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독자인 우리는 이 노래에 어떤 말에 귀 기울이며 꿀빵 레시피를 읽으면 좋을까요? 네, 여기 그 작품 속에서 이 노래는 사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폭언을 당하는데,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청각 장애인의 딸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평가받을 수 없는 운명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이제 숭고함을 선택하는 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노래가 이 자리에 있다면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의 조건이나 상황이 필요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숭고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께서 그 노래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정현주 작가님의 산문집 소설 만세에서 제가 좀 담겼는데요. 책 속 한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문학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지. 나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문학은 다른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은 기분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각종 통계와 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쩌면 미래까지 이 일의 무용함과 가난한 전망을 예고하는데, 그런데도 왜 이 일을 하고 이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힘들지만 그 힘든 느낌이 또 좋은 기이한 사랑을 그 누가 알고 그 누가 이해해 줄까. 글 쓰는 모든 작가들의 마음을 대면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영준 작가님, 단편 자유인으로 올해 오영수 문학상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인정과 문학적 성취를 함께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이 힘들지만 계속 글을 쓰고 글에 대한 기이한 사랑을 이어갈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제가 엄청난 지금 성취를 이룬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어제 그 상을 받고 제 딸이 좀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소설가로서 아빠를 바라본 게 거의 처음이었고요. 제 막내가 그 부모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와라고 그런 숙제를 받고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 저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컴퓨터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혀놓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설명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렇듯 소설 쓰는 일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나 자신이 소설가라는 걸 거의 인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사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가의 정체성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또 바보 같은 질문이고 바보 같은 답인데 좋아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 좋아하는 것을 남들이 좋아할 때는 이해 못한데 자기가 좋아할 때는 이해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탁월한 말이 뭘까 고민해본 적이, 그게 볼 때는 그건 같아요. 그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타나냐면, 내 경우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내가 잘 아니까 로맨스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이면을 모르니까 그냥 불륜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면 어떻게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엄청 살아있다라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이 여기에 많이 저는 대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못 느껴보셨나요? 그 프랑스 용어 중에서 그 주이상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주이상스라는 용어는 되게 이상한 말인데, 사랑을 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 주이상스의 함정은 나중에는 고통을 느껴야만 사랑을 느끼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걸 그렇게 센 어떤 내 삶의 리스크가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밋밋하게 느껴버리는 삶.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전한 걸 좋아하지 않고, 인간은 그렇게 안락한 걸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소설을 주이상스 같은 그런 센 감정으로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있는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진도 안 남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도대체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는 그 마음을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징징거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 정도 이만큼 내가 소설을 좋아하니까 소설이 이걸 듣고 있다면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네. 컴퓨터를 하는 아빠가 아니라 글을 쓰는 아빠로 딸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께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며 소설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영준 작가님의 책 소설 만세에 실린 글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가는 어떤 소설의 작가일 수 있지만 계속 작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쓰는 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고 용기를 내며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심은신 작가님, 첫 청소년 소설 꿀빵 레시피는 이제 독자에게로 띄운 배가 되어 순항하며 너른 세계로 잘 흘러갈 겁니다. 이제 다시 쓰실 시간인데요. 구상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를 우리 정 작가님께서 수상작에서 다루셨죠. 저는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단편들을 좀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쓰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사라지면서 함께 허물어져가는 인격에 관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정영준 작가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책에서 작가님은 용기를 내는 작가가 되자, 용감하게 쓰자 라고 하셨습니다. 용감하게 쓸 다음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북토크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할 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형상화된 게 없어서 그 소설 사실 쓰다가 지금 관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 좋은 기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답변보다는 그 용기를 내자는 말로 제 마지막 말을 가름하고 싶은데, 제가 학교에서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무수한 청년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났는데 요 몇 년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글을 쓰는 친구들은 유독 다른 청년들하고 달리 많이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큰 문제로 느낄 정도로 너무 불안해하는 게 너무 커서 왜 이렇게 창작을 하는 친구들이 유독 불안에 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 이번 학기부터 첫 시간에 그 오프닝으로 해주는 말을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가 있잖아요. 이 두 감정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공포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갑자기 여기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무섭게 할 때 이걸 공포라고 느끼죠. 불안은 뭐냐면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울산 이 근처에 멧돼지 3마리가 돌아다니니 조심하십시오 라는 문자를 받을 때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공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고, 불안은 상상력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의 기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측 불가할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소중할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야외 무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신 분은 아마 어제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불안하셨겠죠. 즉 예측 불가하다고 우리가 다 불안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중하거나 나에게 중요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는 게 있다면 사람들은 다 불안해지고, 저도 아이를 낳은 순간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겁쟁이가 돼버렸어요. 자,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그렇다면 소설을 쓰는 일은
우리를 왜 불안하게 할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써질지 안 써질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야 될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볼게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방금 제가 똑같은 예측 불가한 것과 소중한 것을 동시에 결합될 때 똑같이 뇌에서 반응하는 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불안 말고. 이게 뭘까요? 이거 맞추신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안 돼요. 선물 안 갖고 왔으니까. 그게 뭐냐면 설렘입니다. 즉, 불안을 느끼는 기제랑 설렘을 느끼는 기제는 사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설레야 마땅한 순간에 불안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이 불안의 기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잘 쓸지도 몰라. 이번에 망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잘 쓰면 누군가 좋아할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 많은 합평을 하다 보면 쓰다 보면 바로 나쁜 상상이 되잖아요. 아, 이것도 누가 나한테 뭘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설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용기를 내자는 건 바로 그건 겁니다. 미래는, 아까 제가 소설에는 미래 나쁘게 말했지만, 우리가 쓴 소설은 잘 쓸지도 모르니까 너무나 예측 불가한 것들 다 나쁘게만 상상하지 말고 잘 쓸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늘 스스로에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심원신 작가님, 정용준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